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법정 스님의 글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라 라는 제목의 샘터에서 스님의 글을 모아서 출간한 책이에요. 작년 말인가 올해 초던가 이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판으로 출간된 그런 책 중에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비라는 제목이고요. 들어가는 부분에 장욱진 님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아이 손자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법정 스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살이 없어요. 뼈대만 있는 그런 아이의 그림인데, 아이의 형상인데, 그런데 그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느껴지네요.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책을 읽는 시간이 휴식이다. 법정 스님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을 워낙 많이 읽고 좋아하셨으니까요. 저도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좋은 책을 읽는 시간이 휴식이고, 그리고 또 양생하는, 저를 양생하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는 이 낭독의 시간도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신지 제가 면면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에게는 또 하나의 양생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찾고 책을 읽고 또 어떤 부분을 읽을까 이렇게 발췌내는 그런 시간도 저에게는 또 양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읽어냄으로써 제 목소리로 발화되어 나오기까지의 이 제 몸속의 순환이 이보다 더 좋은 양생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동의보감이나 그런 분들, 그런 관련 계통이 있으신 분들의 강연들을 많이 들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비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새벽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맡에 소근소근 다가서는 저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 개울물 소리에 실려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살아있는 우주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새벽에 내리는 빗소리에서 나는 우주의 호흡이 내 자신의 숨결과 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자연의 소리는 늘 들어도 시끄럽거나 무료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그윽하게 한다. 비가 내리는 산 중에 어떤 오두막이 연상이 돼야 될 텐데, 저에게는 좀 좋은 정자 그 정도로 할게요. 그런데 앉아있는 일본의 그 료칸, 전통 가옥, 아니면 북촌의 그런 한옥집 마당에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서 처마에 빗방울 떨어지는 그 소리 듣는 그런 풍경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흙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살던 시절에는 이와 같은 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질서 안에서 넘치지 않고 순박하게 살 수 있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적은 것에도 고마워했다.
남이 가진 것을 시샘하거나 넘보지도 않았다. 자기 분수에 자족하면서 논밭을 가꾸듯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가꾸어 나갔다. 그러나 물질과 경제를 사람보다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예전 같은 감성과 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농사도 이제는 기업으로 여겨 먼저 수지타산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논밭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생명의 터전으로 여기기보다는 생산과 효용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좁은 땅덩이에 인구는 불어나 어쩔 수 없이 양계장처럼 켜켜이 올려놓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우선은 편리하겠지만 인간의 본질과 장래를 생각할 때 결코 이상적인 주거 공간은 못 된다. 그 같은 주거 공간에는 생명의 근원인 흙이 없다. 허공에 매달려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생태이므로 인간 생활이 건강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흙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 네, 요약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멀어질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 저도 흙에서 아주 멀리 사는데 어쩌을까 싶네요. 아파트를 양계장이라 참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좋건 싫건 그 상황 아래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뜻은 보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살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사는 일이 허다하다. 많죠. 이런 사례. 이 남편과 와이프가 성향이 정반대여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와이프가 워낙 이 물질 문명의 예찬자여서 맞춰서 살 수밖에 없는 남편들도 많이 보았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남편의 야망, 그 승리에 대한 야망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저에게는 전자의 사례들이 좀 더 많이 떠오르네요. 꼭 그런 부부를 가족을 이루고 있는 핵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어도 이 싱글의 삶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사는 일이 많은 이유는 또 뭘까요? 물론 자기 자신이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가 또한 그런 흐름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이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들의 삶은 업의 노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상황을 별업, 개별할 때 그 별이요 별업이라 하고 사회적인 상황을 공업이라고 한다. 공적이다 할 때 그 공업이라고 한다. 우리 둘레가 온통 부정부패와 검은 돈의 거래로 들끓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저지른 업의 노름을 실감하게 된다. 탐욕이 생사윤회의 근본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두 분수 밖의 욕심 때문에 나라꼴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말에 반감이 있으실 그런 분도 있으실 줄 알고요. 이 책이 또 이 글이 쓰여진 때는 또 많이 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뭐 이건 법정 스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니까 동의하시지 않은 분들은 뭐 너무나 지금의 이 사회에 만족하시는 분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왜 오래전에 쓰신 이 글의 상황이 지금에서도 또 일정 부분은 유효하다 느껴지는 이유는 또 제게는 또 그런 것도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네요.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처지라면 이해도 가지만 다들 번쩍거리면서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검은 돈에 놀아나고 있으니 사과상자의 위력이 무엇이기에 이 모양 이 꼴인가. 자기 분수와 명예를 목숨처럼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았던 우리 선인들의 선비정신을 생각하면 돈이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후손인 우리의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싶다. 돈이 노예로 전락해버린 선비의 후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자리가 있을까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제가 돈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도 잘 인지하지를 못하고 살아왔어요. 제 경우에는 뭐 늦었더라도 다행이다,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은 그렇기도 하고요. 알퐁스 도데를 기억하는가? 남프랑스의 한 양치기의 아름다운 이야기, 별을 쓴 작가를 기억하죠? 우리 모두 알퐁스 도데를 어찌 잊겠습니까? 아릴 역전에서 버스를 타고 한 10여 분 달리면 봉비에유라는 시골 마을이 있다. 버스에서 내려 다복소리 듬성듬성한 메마른 언덕을 올라가면 정상에 작은 풍차 집이 하나 있다. 알퐁스 도데가 1866년경 풍차 방앗간 소식의 연작을 썼던 곳이 바로 여기다. 지금은 도대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론강 언저리에서 불어오는 북풍으로 풍차를 돌려 밀을 빻던 그 방앗간이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야기, 황금의 뇌를 가진 사나이도 도대가 이곳에서 쓴 것이다. 이야기는 이와 같이 이어진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제 기억력이 그닥 신통치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 울림이 있는 강렬한 울림이 제게는 좀 와닿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머릿속이 온통 황금으로 된 사나이가 있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의 머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대리석 층계에 이마를 세게 부딪힌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쇠붙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부모가 놀라서 뛰어와 아이를 일으켜보니 큰 상처는 없었지만 머리카락 사이에 삐죽이 황금 부스러기가 나와 있는 걸 보고 그 아이가 황금으로 된 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날부터 부모는 아이를 누가 유괴해 갈까봐 밖에 나다니지 못하게 한다. 아이가 자라서 18살이 되었을 때에야 부모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비밀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너를 키우느라 애간장을 데웠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머릿속에 황금을 조금만 나누어 줄 수 없겠느냐고 한다. 아이는 선뜻 호두알 크기만한 황금 덩어리를 자신의 두개골에서 떼어내어 어머니에게 드린다. 그는 이때부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값비싼 황금에 정신이 팔려 이 황금이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게 된다. 그는 황금을 마구 낭비하면서 왕족처럼 사치스럽게 살아간다. 뇌 속의 황금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꾸 줄어들고 못된 친구에게 도둑맞기도 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골 속이 다 비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다. 세상에는 하찮은 것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황금을 마구 낭비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 하찮은 것들로 인해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자신의 좋은 특성과 잠재력으로 상징되는 당신이 지닌 그 황금은 무엇인가? 소중한 그 황금을 혹시나 하찮은 일에 탕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울림이 있죠. 참 제가 하찮은 일에 너무 많이 낭비하며 살고 있구나. 낭비가 아니라 탕진이구나. 그건 낭비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잔잔하게 읽을 거를 찾다가 제가 한데 머리를 쿵 하고 뭔가 깨친 느낌이에요. 오늘부터 제 일상을 조금 더 제 일상에서 이 하찮은 일들 좀 더 몰아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그런 양기왕성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짧게 이 강한 울림 남겨두고 미실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